네, 그대 생각 엘포임스와 함께 든든한, 단단한, 튼튼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처럼만 든든해주면 참 우리 시장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근형 부장님. 오늘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피가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올랐군요. 네,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1,0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물량 부담을 좀 받은 날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사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두려웠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외로 10% 마이너스가 갔다가 오늘 새벽에는 플러스 5%대 이상으로 끝나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를 뭐 외치면서 시장의 뭐 전저점을 깰 거라고 시장 급락을 주장했던 비관론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미국 소비는 매우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전일 이제 노드스트롬이나 그다음에 딕스에 이어서 뭐 오늘 1분기 실적을 내놓은 메이시스나 윌리엄 소노바 그리고 달러 트레이 그다음에 달러 제너럴 이런 뭐 기업들이 지난주에 월마트하고 타겟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내놨습니다. 유통 회사들이죠,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치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가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음을 증명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이 2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 1.5% 연율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소비자 지출이 3.1% 증가하면서 예상치 2.7% 대비해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소비가 바치기 때문에 2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2% 이상으로 기록될 것이 전망되면서 일단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일찍 시장에서 이야기 나온 게 이제 극단적인 시장 비관론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에서 6월과 7월에 50bp씩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듯한 이야기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추정이니까 네네네.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FOMC 의사록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페드 위원 전망은 아니지만 이 페드 위원에게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기본적인 그 페드 내의 경제 전망을 만드는 직원들이 있어요. 상당히 뭐 많겠죠, 이런 직원들이. 이분들이 이제 스태프 이코노믹 아웃룩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페드 위원들이 올리고 페드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고서에 따르면은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예측이 바뀌었는데 내년에 2%로 떨어질 것으로 이번에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9월부터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도 있다고 보인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굉장히 BOA가 안 좋게 그렇죠. 받고 금리도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약간 예측은 오히려 50bp 한번 두 번 올리고 그 다음에는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굉장히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 좀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다. 네, 사실은 네, 이제 블러드 총재가 극단적인 매파인데 네. 75bp 이야기를 하고 내년부터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 연말까지 3.5%까지 올려야 된다 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다소 이제 약간 금리에 대한 경로가 페드 위원들이 살짝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를 보면 PCE 물가가 2022년 4.3% 그리고 내년에는 2.5% 그리고 2024년은 2.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니까 FOMC 회의록에는 참가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문구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약간 이 시장이 근데 이게 결국은 설명하기가 좀 나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에 대한 지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이제 너무 안 좋아지면 침체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페드가 어떻게 아주 잘 이제 이걸 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뭐 강세장으로 간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분위기는 다소 약간 기조들이 좀 바뀌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근데 블러드 총재가 계속 75bp 이야기를 했던 시장이지만 5월 달에 금리 50bp 올릴 때 사실 페드 위원들 만장일치였습니다.
소수 의견이 사실은 한두 명 정도 있을 거로 예상했는데 블러드 총재마저도 50bp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터뷰에서 6월과 7월에 50bp 올리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75bp나 연말까지 3.5%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미묘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저는 사실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아직도 그래도 인플레이션 7% 8%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예. 그럼 그 정도 올리면 한 2점 후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근데? 인플레이션보다 그래도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그게 맞겠죠. 그래서 블러드 총재의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인플레 경로보다 너무 이제 늦으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건 맞는데 최근에 사실은 뭐 신규 주택 뭐 지수 판매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게 되게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소 이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이제 약간 불안해하니까 약간 조금 바뀌는 듯한 느낌인데요. 근데 그건 이미 6월, 7월 또 한두 달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미국장이 또 좋았던 것은 내부자들의 주식 매수가 많았다는 건데요. 내부자들. 예, 그러니까 상장사들의 내부자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1,100명 이상의 기업 내부자가 네. 자기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면서 5월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과매도 인식 탓에 액수 기준을 보면 금액 기준을 보면 매수와 매도 비율이 4월에는 0.43 정도니까 매도가 훨씬 많았죠. 근데 이번 달 5월 들면서 1.04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팬데믹 저점이었던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가 매도를 초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그런 분석 자료를 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안도를 조금 하는 안도 랠리가 조금 있었던 모양인데요. 뭐 S&P 500이 기준으로 이제 16배 정도까지 빠져서 이제 바이더 딥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조심하실 것은 EPS 하향 조정이 이제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의 EPS가 다소 하향 조정이 좀 늦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약간 EPS 하향 조정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배라는 PER이 과연 16배일까? 그래서 저점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고민이 사실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미국 증시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오늘 아침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아침 국내 시장도 코스피가 28포인트 정도 갭 상승하면서 네. 2640포인트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동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수 출발했고요. 거래소에서는 오전에 전기 가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IT 부품이나 운송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오전에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도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오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됐고 환율 부분도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4월 26일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50원대까지 이제 진입을 했고 중반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제 ECB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강세도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이니까 외국인 수급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빠질 분위기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특히 이제 테크 플랫폼주 관련된 강세에 따라서 홍콩 항생 지수가 오장에 오후에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중국 대형 플랫폼주들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상하이시 같은 경우도 5월 3주차 기준으로 전체 기업 전기 사용량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78%까지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규모가 큰 어떤 제조업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3%까지 회복세가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조기 생산 복귀 기업인 뭐 상하이차라든지 테슬라 그다음에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5%까지 회복세가 보니까 사실 이제 전기 사용량은 가장 정확한 회복의 척도로 보는 거거든요. 공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문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대비해서 다소 생산과 물류 회복이 상당히 좀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뭐 보험업종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항공주 부각되면서 운주 창고 좋았고요. 화학도 LG 화학 중심으로 상당히 좋았고 인도 설탕 수출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 그런데 이제 다만 최근에 좀 좋았던 의약품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인가요? 아마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경로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페드가 중시하는 4월 근원 PC가 전달보다 0.2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연 환산을 하면은 약 3%대 정도 환산이 되는데 최근 1년 내는 가장 낮은 수치로 예상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50bp씩 올리다가 9월에 다소 이제 뭔가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시장이 다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뭐 베어 마켓 랠리 정도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리세션과 그다음에 페드가 이야기하는 some pain 약간의 고통 구간 이것에 대해서 줄다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페드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책을 아마 거의 아트, 거의 뭐 예술에 가까운 어떤 그런 미세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PC랑 CPI는 뭐가 다른가요? 이 물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CPI를 많이 보잖아요. 이게. 네네. 네. 근원 그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가를 이야기하면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게 이제 핵심 헤드라인 그 물가 수치잖아요. 이게 CPI죠. 뭐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 네. 부분들을 빼고 이제 근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료품을 빼고 이제 보는 게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네.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추정치하고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열어봐야 네. 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보는 뭐 여러 지표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제 CPI도 있고 이제 근원 CPI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에너지랑 생산. 뭐 에너지랑 이제 우리 음식료값 제외한 그런 이제 CPI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워낙 그건 이제 변동폭이 좀 크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PC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물가를 보는 여러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 지출을 좀 그렇죠. 보는 개인 거죠.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예, 지출을 PC. 보는 거니까 예. 요거는 어찌 보면 그 물가에도 방점이 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는데도 중요한 지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 금리 쪽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단 그래도 다소 좀 괜찮은 상황으로 예측이 조금 바뀐 것 같고 물가 쪽도 우리가 아주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아주 높진 않은 수준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고 다만 EPS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 경기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가 될 만한 이런 좀 지표가 서로 좋고 나쁜 것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네네네. 아마 인플레 관련된 영향이 2분기에 미쳤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도 보면은 매출은 좋은데 이익단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연초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EPS가 결국은 최근 들어서 약간 하향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전쟁 이슈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얼마나 거래될지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늦어지면서 EPS 하향 조정이 다소 조금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충분히 빠졌냐에 대한 부분에서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페드가 갑자기 약간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약간 스탠스가 살짝 바뀌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블러드 총재나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대부분 다 가장 매파에 속하는 인사들인데 뭐 9월달 이후로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살짝 좀 성격이 좀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콘트쟁이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콘트쟁이. 네, 콘트쟁이가 한 말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부자들이 크게 매수했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사이더들,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돈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거. 근데 샀다는 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이 주식의 회사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정확할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주식이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콘트쟁이 끝. 콘트쟁이 끝. 네, 바텀라인. 자, 그러면 오늘 괜찮았던 혹은 뭐 변화가 좀 있었던 섹터나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거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가 뭐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요. 전일 뭐 급락이어서 좀 약간 멘붕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슈가 뭐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대만발 뉴스에 따라서 아마존이 서버의 내용 연속 그러니까 상각 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전일 이제 거의 4.6%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이 삼성증권에서 관련된 코멘트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이 상각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 2020년부터 21년까지 3년에서 4년으로 이미 그런 회사들을 다 늘려왔다. 그리고 아마존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비용 관리 차원에서 상각 기간을 되게 늘려가고 있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있는 상태에서는 이 디램 공사의 마이크론도 투자 비용이 늘다 보니까 상각 비용을 기간을 다소 늘리는 분위기는 이미 있어 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냐 물어본다면
확실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비용 관리를 하게 되면 불안의 요소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상각 기간을 늘리면서 해당 업체 수요가 준 적도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제 센트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반대로 2021년은 수요가 기대 이상이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부터 18년에 대규모 서버 투자가 있었고 교체 주기를 4년으로 보더라도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좋은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맞물려 본다면 이건 너무 우려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서버 수요는 201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기대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가 그럼 왜 빠졌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일단 팔고 아니면 하락에 배팅을 했거나 이런 건데 매크로 불안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예전부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속 영향을 받았고 디램 마진이 40% 정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이미 장부가 수준까지 빠졌으면 이 정도면 좀 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삼성증권 리포트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가 잘 될 거로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지금 디램 가격은 크게 안 빠지고 공급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가까지 빠진 주가가 과연 비싸 보이느냐 이렇게 되묻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논점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논조의 어떤 리포트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돼지 열병? 돼지열병 이거 관련해서도 좀 어제도 좀 움직임이 있었죠. 네, 뭐 전체적으로 홍천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관련된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1,5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외식 수요 때문에도 많이 이제 증가가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료 수급이 되니까 이제 사료가 비싸지니까 돼지 가격도 올라가겠죠. 한 달 사이에 돼지고기 가격이 28%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돼지고기 수급에 대한 차질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니까 네. 돼지 성돈 산지 가격 동향이 평년 대비 52%나 급등했고 가격이 작년 대비로도 39%는 이미 높은 상황이라 상당히 이제 돼지고기가 비싸게 사실은 거래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돼지고기 관련주도 올랐지만은 대체적으로 여겨지는 닭고기, 육개 이쪽도 주가가 오늘 좋았고요. 그래서 이글벳이나 뭐 체시스, 한일사료, 뭐 팜스토리, 뭐 우리손 FNG 등등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뭐 음식료나 사료 비료 이쪽도 강했죠? 네, 이제 올해 들어서 26개국이 뭐 식품이나 여러 가지 뭐 사료 이런 것들을 전면 수출 금지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수출 제한 조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우려를 아직 나타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는 지금 밀, 설탕 그리고 오늘 뉴스는 쌀까지 지금 수출을 제한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쌀이요? 예, 쌀도 뭐 오. 그쪽에서 이제 수출을 좀 제한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최근 기록을 경신했던 비료 가격은 오히려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급락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의 템파에서 거래된 질소 비료 현물 가격이 톤당 $1,000 정도 수준까지 빠졌는데 5월 달에 톤당 고점이 $1,425까지 올랐으니까 최근에 약 30%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네. 이런 하락이 공급 증가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수요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비료값이 치솟으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에 식량난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반기에 식량과 관련된 부분들은 리스크가 여전히 이제 점점 더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조금 제가 읽어보니까 이 곡물가가 20년간 약 8번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서 과거 사이클 평균 주기를 보면 약 2년 7개월 정도에 수렴한다 이렇게 분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이 가격들이 아마 곡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곡물 수입 단가가 10% 정도 상승하면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갖다가 3.4% 정도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배합 사료 같은 경우는 5.3%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 수준을 감안하면 아마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는 소재, 식품 소재 회사들은 지금보다도 20% 이상 그리고 가공식품은 10% 이상의 추가 판가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게 안 되면 수익성이 하반기에 오히려 식품 관련된 회사들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되게 압도적인 판가 증가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성 방어를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신 같은 게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대두박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실적을 굉장히 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용신 같은 경우는 라면이 이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라면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가격 올리기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소맥이나 팜유 같은 많이 경우는요. 올랐죠. 예, 그래서 수출로 제한하니까 가격 부담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대상이나 뭐 동원 F&B 같은 중소형 가공식품 업체도 하반기까지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다소 좀 낮게 언급이 좀 되면서 분석자는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설탕 이슈나 있기 때문에 제당업체, 뭐 대한제당,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그다음에 사조동화원,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강세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이 아마 문을 좀 열면서 이 관련된 뭐 여행, 항공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있죠. 네, 일본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다음 달 10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뭐 이게 거의 한 2년 만에 이렇게 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항공사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당히 좋았고, 제트블루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또 이 LCC 관련된 M&A 이슈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제트블루도 2분기 매출이 이전 가이던스인 11에서 16% 정도 플러스 요인에서 16% 증가하는 거의 근접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죠. 그래서 여름철 여행 수요 강세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이야기되면서 해외 쪽의 항공사들도 굉장히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27일 오전 9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X172편 시작으로 인천에서 오사카 노선 조율의 운항, 그리고 지난 25일 나리타 취항에 이어서 27일 오사카, 그리고 7월 22일 날 후쿠오카까지, 그러니까 일본 노선 세 곳에 연이어서 신규 취항을 한다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양국간 무비자 입국 제도가 만약에 복원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수요 폭증에 따른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뭐 참 좋은 여행, 그다음에 JTC 같은 면세점, 그다음에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되실 것은 이 국제에너지기구 EIA에 통하면은 항공유 현물 가격이 갤런당 이제 3.517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작년 1.765달러 대비 아이고, 2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진짜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들의 이익률 압박이 굉장히 지금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음 주인가요? 바로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거든요. 휴가에 다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항공유 수요 회복 때문에 아마 8월까지는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설명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유가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 압력이 상당히 있는데요.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관련된 원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파지를 못하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관련된 유종 개발과 관련된 변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증산을 안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직접 그 나라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우리가 좀 해줄게 이러고 있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할 것 같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조금 나옵니다. 급한 거죠. 지금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이제 중간 선거 문제가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미국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유가 부분은 당장은 지금 110달러 수준에서 뭐 113, 4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유가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장님은 이번에 혹시 주식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십니까 그러면? 저는 안 타고요. 저희 식구들이 타죠. 아. 식구들이 타고 뭐 어디 가세요? 뭐 내년 1, 2월 계획도 잡아놓고 뭐 한 2달 정도 갔다 오겠다 뭐 그렇게 2달? 아예, 2달? 예. 야, 아주 그냥 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외롭습니까? 그 호재인지 약재인지 여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그렇죠. 그걸 뭐, 이제 따로 예. 분석할 게 많으니까요. 예, 네. 여러 가지 분석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패드가 받쳐주는 거냐,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떤 거냐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다만 이제 충분히 거기에 자원을 투입할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충분히 적극적으로 보내줘야죠. 네. 그럼 식구분들이 대신 갔다 오셔가지고 주식 얘기를 하시겠군요. 뭐 아이 공부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혹시라도 싶습니다. 그거 계획 망가질까봐 지금 조마조마하시죠?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네. 적극적으로 지금 네. 그 통장도 보여주면서 네. 준비됐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때 겨냥을 가셔야죠. 혹시라도 다른 전염병이 생길까 맞아요. 혹은 뭐
뭐 어떤 뭐 기름까지 올라 하여튼 뭐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저 3.5불 불안하죠 이거. 지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 저희 집사람이 집에다가 출퇴근 카드 리더기를 꽂아놓고 가겠다고 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카드 리더기. 무슨 말이죠? 요 총각들은 모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아, 그건 뭐 어른들만 아는 거예요? 일단은 네. 우리 부장님도 표정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슬픈 표정, 세상 다 잃은 표정, 나라 잃은 표정 이거를 앞으로 내년 1월까지는 잘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카지노 섹터도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제 NH투자증권의 분석 자료가 하나 있어서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그 영향도 있었고요. 그 국가 간 이동 제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는 카지노를 보자면 이 국내가 일단 먼저 영업 정상화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 하이롤러가 이제 수요가 회복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바운드가 또 확대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 VIP나 매스 고객 관련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7월 전후로 해서 이제 정상화가 기대되는데 네. 중국은 아직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 때문에 비교적 좀 늦어질 거다. 그래서 일단 순서로 보면 카지노는 내국인 카지노가 먼저,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형 외국인 카지노,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순수 외국인 카지노 순의 실적 회복세가 예상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지금 미국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역대급 분기 실적이 지금 미국의 카지노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국내도 이제 다소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VIP 드로백 중에 중국인이 이제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30% 중반 그리고 일본인이 40%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이나 일본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본다면 다소 일본은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반쪽짜리가 정도 왜냐하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 않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분위기는 좀 이제 열려지는 분위기로 가니까 네. 좀 지켜보자는 분석 자료가 있었습니다. 드로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갖고 들고 와서 여기서 쓰는 돈을 드로백이라고 하는 건가요? 뭐 저도 정확하게 뭐 도박 쪽은 좀 네네 좀 잘 약합니다. 중국 같네. 네. 드롭 액이니까. 그렇지 드롭하고 않을까. 가는. 그죠. 그 국내 같은 경우 사이드 베팅이 이제 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이드 베팅이 뭐예요? 자리가 없는데 이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도 이제 옆에서 이제 베팅을 하는. 아,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서 네. 그게 지금 아. 허용이 됐다는 건가요? 네, 사이드 네네. 베팅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럼 더 많은 배팅액이 네, 그렇죠. 한 네. 테이블에서 움직이는 돈이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카지노를 안 가봤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중국인들은 마카오만 갈 수 있는 거고 일본인들도 일본에는 카지노가 없나 보네요. 한국에 오는 거 보면 어떤가요? 일본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본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카지노 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일본에는 그러니까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가 없나 보네요. 어떤가요? 있겠죠. 있죠, 있겠죠. 네. 그럼 뭐라고요? 근데 거기 보통 있으면. 이제 근데 놀러 가서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VIP 고객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영업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나가서 모셔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각종 편의를 봐주고 뭐 호텔도 호텔 제공하고 컨트롤 뭐 여러 가지 제공해주고, 네. 것들을 제공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국내에서 어떤 그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영업으로 이렇게 모시고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예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프로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얼마를 쓴다 그러면 그 쓴 금액의 얼마를 그분들이 받는 거죠. 인센티브로.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예. 흥미로운 색이네요. 예. 예, 발들이지 마세요. 아니, 네, 흥미 갖지 마십시오, 우리 강 작가님. 지금 지켜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딴 걸로 바쁘죠. 네. 괜히 거기 잘못 갔다가. 자, 그리고 에너지 쪽은 또 어땠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 때문에 뭐 영향이 있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이 오늘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좋았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그리드 페리티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석탄 같은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가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화석 연료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폴리 가격도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그렇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냉방 성수기인 여름철 굉장히 많이 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정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겨울철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유럽은 또 천연가스가 없으면 겨울에는 엄청나게 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쇼티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화석 에너지発전을 그나마 이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태양광 발전이 아니냐라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에너지 쇼티지를 겪었던 중국은 이제 루프탑 태양광 설치를 되게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55기가와트 수준의 태양광을 설치했던 중국이 현 추세가 유지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0기가와트까지 올라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상승 때문에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되면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OCI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오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의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도 보면 거의 10년 내 사상 최대치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날아가면서 미국에 이제 LNG 공급을 계약하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를 맞추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셰일가스들은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에 집중하고 있어서 요즘은 그 많이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미국 정부도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천연가스 공급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석탄 사용량을 되게 늘리고 있고 네. ESG가 다소 좀 후퇴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석탄 가격이 이제 뭐 중국과 호주가 갈등을 이제 굉장히 했었기 때문에 네. 호주탄 기준의 톤당 150달러 상회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3월 달부터 석탄 가격이 톤당 300달러까지 이상으로 지금 2배 이상 늘어서 굉장히 고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대비 열량이 또 떨어져서 네. 전량 대체할 수가 없어요. 퀄리티가 워낙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가 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호주나 남아공, 콜롬비아 등 운송거리 증가했다는 운송량 제약도 존재해서 최근에 벌크 시황이 되게 좋은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CI나 아니면은 뭐 SDN,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하나솔루션 등의 네. 태양광 관련주가 좋은데 OCI는 최근에 보면 그 PBR 0.7배가 저점으로 계속 이야기됐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그 언저리에서부터 주가가 이틀 정도 장대 양봉을 냈는데, 네. 근데 이제 이틀 정도 다소 이제 단기 상승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주가에 대한 경계는 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중국 호주 사이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석탄 수출 한 해 만에 이걸로 이제 작년에도 많이 좀 싸웠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결국 석탄 가격 인상의 요인이 좀 됐고 또 전 세계가 다시 석탄 사용을 좀 늘리면서 오히려 더 가격을 점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실 게임주 위메이드가 최근에 위메이드 맥스랑 같이 막 많이 좀 달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위믹스 달러를 100% 안전자산으로 담보하면서 뭐 발행을 하게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사실 뭐 요즘에 뭐 테라나 뭐 이슈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좀 됐었는데요. 이제 뭐 위메이드 전현직 임원들도 뭐 투자자들의 신뢰를 뭐 얻기 위해서 위믹스에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뭐 이렇게 또 계속 뉴스를 내고 있고 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게임주가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영국 대표도 뭐 25일 뭐 수령한 급여로 1만 1688 위믹스 토큰 가상화폐를 매수했다. 이거 공시를 또 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 4월 급여하고 2021년 위메이드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으로 위믹스 토큰을 이미 매수를 했다고 들려요. 네. 그래서 위믹스 토큰은 총 37,888개로 뭐 1억 8,500만 원 정도 보유인데 뭐 큰 금액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대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억 정도 안쪽의 그렇죠. 코인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많다고 그래서 생각했었죠. 네. 제 생각에도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뭐 이 정도에서 신뢰를 과연 뭐 정말 100% 신뢰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워낙 게임들이 최근에 시장 신뢰를 잃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신작 기대감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한번 하반기에 이제 쭉 그 나열된 신작에 대한 라인업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작 기대감은 하반기에 좀 높고요. 최근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다소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코인베이스의 게임주들이 다시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가 하락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경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주 전체적으로 하여튼 오늘은 약간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후성이 엄청 좋았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아니었습니까? 네, 최근에 뭐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굉장히 거침없이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뭐 거의 10% 가까운 급락을 냈습니다. 아이고, 약간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요. 이 후성이 하고 있는 쪽에 이제 LiPF6 이게 옥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불리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뭐 저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뭐 설명하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육불화 아닙니까? 육불화? 옥불화라고. 옥불화예요? 예. 어디다 쓰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 소재인데요.
전기차 뭐가 들어가는 거. 예. 아, 그래서- 6불화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옥불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6불화일 겁니다. 예, 제가 이게 육자루가 아니네 근데. 네,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또 옥불화 아, 인삼이춤이라고 그렇습니까? 부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제 LIPF6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중국 쪽의 가격이 2021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톤당 30만 위안 밑으로, 그러니까 한 28.5만 위안 그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만 위안 밑으로 되게 빠졌습니다. 이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이제 NH투자증권의 이제 리서치 자료에서 제가 봐줘온 건데 반토막이네. 이 위에서 파란색을 보면은 쭉쭉쭉 이제 중국 쪽에 내수용이 쭉쭉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 때문에 최근에 후성이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쭉쭉 빠졌죠. 근데 보면은 회색 선을 밑에 보시면은 수출용 보면 오히려 이제 1분기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지금 내수용 가격 하락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뭐 중국 내 수요 둔화 영향이 있어서 빠진 건 맞습니다. 최근에 네. 쭉쭉 빠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수출용 가격은 1분기에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장기 공급 계약 가격이 스팟 가격,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시장의 스팟 가격 대비 공급 계약이 이미 40에서 50%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계약이 됐는데 물론 이 기본적인 스팟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문제였지만 네. 기본적으로 후성이 굉장히 낮게 이 가격 공급을 했었죠. 그래서 엽기적 효과는 사실은 좀 없는 상황이 맞는데 주가 많이 오르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늘 급락을 좀 나타냈는데요. 네. 최근에 후성이 이제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평균 단가를 오히려 올려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팟 가격이 빠진 것에 대해서 후성이 빠지는 것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좀 다소 과도하게 좀 빠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많았습니다. 네. 그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LIPF6이잖아요. 이게 이제 불소 6개 아마 인산하고 인산이 P일 테니까 인하고 그다음에 리튬이 Li 이렇게 갖고 아마 6불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옥불화는 아마 야한 영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옥보단 뭐 이걸 혹시 좀 응용한 게 아닌가 같은데 하여튼 6불화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게. 다음에서 제가 그래도 이게 찾아본다고 찾아와서 다음에서 보고 썼는데 그럼 다음에서 잘못 썼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해운 쪽도 괜찮았죠? 네, 이제 BDI 지수가 2주 넘게 3,000선 웃돌고 있습니다. 뭐 1분기 평균이 2,041 정도니까 네. 지금 3,000원이 넘어가니까 50% 이상 높은 수준이죠. 지난 23일에는 올해 최고치인 3,369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DI가 뛴 배경으로 보면은 뭐 상하이 봉쇄 해제 때문에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리고 기상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유럽, 인도의 석탄 수입이 또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남미도 이제 곡물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에서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 선사들이 1분기에서 2분기도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 관련된 해운들이 좀 좋았고요. 또한 이제 벌크 선사들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현금 확보를 많이 했죠. 돈 많이 실적이 벌었죠. 좋아지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로 보이는 이제 LNG 운송 사업 관련된 투자를 또 늘리면서 신규 투자에 관련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한해운이나 HMM, 뭐 흥학해운 이렇게 좋았는데 역시나 이제 해운주는 항상 보면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어요. 그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겨 나가면서 주가 갈 수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역대급으로 벌었잖아요, 진짜 HMM 이런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원전까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 위한 에너지 기본법 제정 작업 착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은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수립 실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4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24년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된 복원을 서두르기 위해서 올해로 앞당겨서 수립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그만큼 굉장히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에이프로젠 MED라든지 에너토크, 일진파워, 우진, 뭐 광명전기 관련된 원전 중소형주들이 또 다소 움직였다 하려. 알겠습니다. 원전까지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섹터들 테마들 한번 종목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올해가 아니죠. 이번 주도 참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저희가 잘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뭐 체력 늘- 괜찮으시죠? 네, 저는 뭐 늘 괜찮습니다. 네.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또 너무 건강 믿고 무리하시다가 또 걱정이 돼서 항상 주말 좀 푹 쉬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1월 달까지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조심하시고 지금 왜 이 말씀하시나 했네요. 항상 건강 최고입니다. 아시죠? 늘 조심조심. 네, 그 전까지는 뭐 충분히 뭐 휴식. 서포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예, 믿음을 줘야죠. 네, 그리고 항상 표정 관리. 그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아유, 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가족분들이 나가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네, 그분들도 힘들고 네. 우리 부장님도 너무 아유, 외롭고. 타지는 또 외롭고. 네, 세상 다 얼마나 이런. 힘들어. 네. 자, 그럼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뭐 강 작가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되죠. 두 분 참 좋아하시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자, 박근영 부장님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